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미장 많이 가잖아요. 네. 사실 국장의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긴 하지만 미장이 많이 가시는데 이 책에서도 말씀하신 게 먼저 미국을 먼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 한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구매면도 있지만 김남기 대표께서는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미국으로 왜 우리가 연금이나 자산 배분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미국 관련 ETF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거의 60%를 예.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GDP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인데 야. 주식 시장에서는 거의 60%를 예.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미국 시장을 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뭐 가장 첫 번째 이유이고 예.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가진 주주 친화적인 기업 문화하고 혁신성을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기업들이 끊임없이 R&D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예.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모험하는 그쵸. 기업가 문화가 미국에는 있다라는 점이어서 그리고 그럼 주주 친화적인 뭐 면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주주 환원율이 한 90%가 넘고 전 세계 그쵸. 최고 수준이거든요. 수준이죠. 그래서 예. 내가 미국 주식을 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기업들이 자기 주식을 매수해서 소각하기, 그쵸, 그쵸.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저절로 올라간다. 기업의 이익이 올라가고 내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예. 구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안정성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유럽이나 뭐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도 한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상승하고 좋을 수 있겠지만 이런 나라들은 전쟁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쵸. 유럽이란 지역은 세계 1, 2차 대전이 있었고 중국도 항상 그쵸. 주변의 나라들과 긴장 관계,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뭐 예.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좌우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예. 두고 있어서 정말 전쟁이랑 너무 어렵다. 그쵸. 뭐 너무 누가 침략하고 싶어도 이 머나먼 바다를 지나와서 침략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땅을 통해서 이제 육지로 이제 침략을 하고 싶어도 위아래 캐나다와 멕시코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방 국가, 예. 위협이 되지 않는 우방 국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쟁이 나기 굉장히 어려운 안전한 지역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기로 투자하기에 되게 안전하다. 그런 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쵸. 있지만 미국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고령화라는 측면에서도 이민자 정책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 예, 그래서 투자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미국이 전 세계 증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할 때도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뭐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1, 2차 세계대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는데 미국은 참전을 했지만 자기 나라에서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그렇죠. 다 딴 나라에서 싸움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감안해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금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놓고 연금 자산 배분을 하실 때는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뭐 중국 펀드 좀 가지고 있어서 속이 좀 쓰린데 네. 중국이 한동안 이제 뭐 미국을 이기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냥 맞습니다. 쏙 네. 들어가고 중국이 뭐 아무리 해도 미국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인도를 꼽는 네. 나라도 많고
최근에 또 인도 관련 ETF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인도 증시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인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성과가 좀 최근에 몇 년간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도 지금 중국보다는 인도에 관심 받으신 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인도에 투자할 때는 뭐 ETF도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뭐 리스크 같은 요인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과거에 지금처럼 미국 투자 붐이 있기 전에는 사실 뭐 브릭스 투자라고 해서 예. 신흥국 투자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잦아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여전히 주목해야 될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 2023년에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넘어서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이제 올라섰죠.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여전히 2030년이 되어도 중위 연령이 31살로 굉장히 인도는 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예. 평균이 아니라 그쵸, 중간 그쵸. 연령 이렇게 예. 줄을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나이까지 쭉 세웠을 때 중간에 맞습니다. 있는 나이가 31살. 예. 예. 31살인 거고. 그러니까 되게 젊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산층이 지금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고 그렇죠. GDP가 한 7%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제 2030년도에는 미국, 중국에 이어서 3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인도의 투자의 중심은 내수. 예, 소비. 소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도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체제. 예.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많은 포텐셜과 가능성과 생산하는 좋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 좀 성과가 좀 안 좋아진 게 정치 체계와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었던 점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 불투명했던 점들이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인도는 최근에 이제 인도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처음에 모디 총리가 압승할 거라고 했는데 예.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지금 예. 뭐 초반에 뭐 인도 증시가 급락하고 이런 것들 예. 보았잖아. 예. 이 정도로 인도는 민주주의가 지금 정착된 나라여서 민주주의가 정착됐다는 거는 자본주의도 정말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르다.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고 거기에 중요한 게 민주주의가 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다라는 예. 점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나라에 투자할 때 기본이 인덱스잖아요. 그 네. 나라 전체를 사는 인덱스를 사고 두 번째로는 그 인덱스에 더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성장의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 장기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분야를 찾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 분야를 보시는 게 소비 쪽을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주로 이제 인도에 막대하게 늘어나는 중산층들이 뿜어낼 수 있는 소비력 이런 네. 것들 초점을 두고 보면 좋겠다. 이걸 조언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인도 투자를 하실 때 많이 하는 게 대표 지수인 인도 니프티 50, 예. 50 종목을 모아놓은 종목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상장한 인도 빌리언 컨슈머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었는데 빌리언이 10억이거든요. 10억이 넘는 인구 그 인도 사람들의 소비력에 투자하자라는 이제 인도 빌리언 컨슈머 이런 거에 최근에는 빌리언 컨슈머 ETF에 더 많은 개인 순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 ETF 이제 숫자도 엄청 많고 네. 눈만 뜨고 나면 매주 상품이 뭐 계속 나오니까 매주 이게 나오죠. 너무 많은 가지수가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 선택을 어렵게 한다라는 이런 심리학적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ETF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 기준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F가 너무 많아서 이제 예. 사실은 이제 선택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ETF 치면은 정말 수많은 뭐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네. 정말 옳은 건지 예. 내가 정말 제대로 찾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다고 이제 말씀을 예. 드렸는데 ETF의 중요한 숫자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예. 인덱스 펀드이기 때문에 지수값 지수. 그리고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의 순자산 가치 그리고 이제 ETF만 가지고 있는 ETF가 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 이렇게 3가지가 예. 있는데 지수와 펀드의 순자산 가치의 차이 그거를 저희는 추적 오차라고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펀드의 NAV와 시장 가격의 차이는 괴리율이라고 하는데 NAV가 순자산 가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적 오차가 낮고 지수를 잘 쫓아가면서 음. 괴리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정보를 보려면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운용사 홈페이지도 있고요. 홈페이지도 네, 보시고. 거래소 홈페이지에도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이게 800개가 넘는 종목에 예. 괴리율, 추적 오차를 찾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일일이 그걸 확인한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어떤 ETF가 좋은 ETF인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펀드의 규모, 아. 순자산이 크고 예.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많은 ETF를 아. 보시면 되겠다. 예. 순자산이 크다는 거는 기관이 됐던 개인이 됐던 예.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이미 많은 투자자가 투자를 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이미 많은 투자가 투자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많은 거래를 통해서 괴리율이 줄어들 수 있는 많은 참여자가 들어와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그런 거여서 중요한 건 추적 오차와 괴리율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자산 규모와 거래 대금만 보시면 되겠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결론이 뭐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 공부를 하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결론이 뭐야 이 부분 갖고 딱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뜻 말씀해 주시는 거. 순자산가 거래량은 포털 사이트 같은데 ETF 보시면은 너무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